손주 혈액형이 B형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수혈은 필요 없지만 혹시 몰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B형? 전에 아들이 말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엄마, 희진이도 엄마와 나랑 같은 A형이야. 우리 다 A형이라 소심한가? 하며 웃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순간 아들이 떠나기 전에 했던 이상한 말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그 배신감과 충격을 혼자 감당하다가 설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평범한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글세방에서 시작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어요. 아들이 3살 되던 해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나갔던 남편이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나는 정신없이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왜 그래? 눈 좀 떠봐.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빠 왜 누워있어? 그날 이후 저는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아들은 어떻게 하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단돈 몇십만 원뿐이었어요. 그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죠. 하지만 친정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을 앓고 계셨고 형제들도 빠듯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고 가게 앞을 청소했어요.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물을 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오전 8시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 재료 손질, 손님 서빙까지 했어요. 거기 박씨 아줌마 설거지 빨리 좀 해. 자리 없어. 주방장이 소리를 질러도 대꾸할 힘조차 없었어요. 오후 3시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부로 일했어요. 걸레를 빨아들고 다닐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밤 10시 시장 상인들이 남긴 남은 반찬을 얻어왔어요.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눈치 싸움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버텨야 했어요. 왜냐고요? 아들한테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손으로 내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엄마, 힘들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하지만 사실은 발 뒤꿈치가 다 갈라져 피가 나도 팔이 저려 감각이 없어도 저는 아들에게 절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폐지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코트가 내 어깨를 덮었어요. 엄마, 추워. 집에 가자. 아들이었어요. 저는 손에 쥔 폐지를 떨어뜨리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아들은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엄마, 나 장학금도 받았어.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시장에서 남은 삼겹살을 가져와 구웠어요. 고기를 씹으며 아들은 웃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나는 아들이 잘 되는 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나도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할 나이긴 했지만 아들이 곁을 떠날 생각을 하니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도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엄마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곧 인사시켜 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설레는 얼굴을 한 걸 보니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불안하기도 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엄마, 인사해. 제 여자친구 희진이에요. 차분하고 단정한 아가씨였어요. 겉보기에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하지만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아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요. 며느리네 집안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상견례를 하던 날 약속 장소에 갔는데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새로 산 단정한 옷을 입고 갔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확 들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정중한 웨이터,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제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곳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는데 며느리 부모님이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어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묘하게 표정을 찡그리더니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애써 웃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아드님이 참 능력 있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어요. 며느리네 집안이 주도권을 잡았고 저는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신혼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단 문제로 며느리네 집에 갔는데 그들끼리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예단은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어. 집도 꼴랑 20평대 밖에 안 되는데 혼수도 기본만 해야지 별 수 있나. 우리 딸은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에휴.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꼭 쥐고 자리를 지킬 뿐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다고 한마디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힘이 빠졌어요. 굳이 싫다는 사람한테 가야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가 준 선물을 대놓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어요. 그 장면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됐다고 믿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됐기에.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첫째 손주를 출산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의례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손주를 보는 것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어머님, 저희 바쁘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오세요. 저는 점점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취급받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도, 며느리네 집안의 무시도,
저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는데 둘째 손주가 태어나기 2달 전쯤 아들네 부부가 찾아와 말을 하더군요. 엄마, 곧 둘째도 태어나고 희진이 혼자 애들 보기 버거우니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몇 개월만요. 아들의 부탁에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렇게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손주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들이 떠난 이유가 제가 그렇게까지 참고 견뎌왔던 며느리 때문이었다는 걸.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병원에서 들은 단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없는 세상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 책상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 침대맡에 놓인 안경과 시계.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내 아들은 정말 없는 거구나.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손주가 갑자기 탈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놀란 마음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둘째 손주는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 아가 괜찮아질 거야. 손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손주 혈액형이 B형이시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 걱정 마세요. 수혈은 필요 없지만 혹시 몰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B형? 전에 아들이 말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엄마, 희진이도 엄마와 나랑 같은 A형이야. 우리 다 A형이라 소심한가? 하며 웃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B형?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나중에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은 이 배신감과 충격을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야? 눈을 감으니 아들이 우울한 표정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혼자 술을 마시던 날, 혼자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던 날, 아들이 힘들어했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할 때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이걸 혼자 견디다 결국 무너졌던 거예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내 아들을 이토록 괴롭게 만든 장본인. 며느리,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때부터였어요. 아들이 떠나고 주위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변한 게 없었어요. 마치 원래 혼자였던 사람처럼 태연했어요. 둘째 데리고 친정 좀 다녀올게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계속 집을 비웠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첫째 손주를 돌봤어요. 아이를 안고 아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참고 살았니?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방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서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둘이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둘째 손주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입술. 제 아들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그 남자의 흔적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사진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사진을 서랍 안에 다시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 내일 출장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내일도 애들 잘 부탁드려요. 둘째의 아빠가 누구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며느리가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뭘 물어보는지 알 텐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둘째, 우리 아들이랑 혈액형이 안 맞아.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다시 물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애를 키우게 한 거니? 그제야 며느리는 정신을 차린 듯 표정을 바꾸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런 오해는. 오해? 제가 비웃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럼 내가 해명해봐.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더니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병원에서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요. 병원 실수?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가 이러고도 끝까지 거짓말할 줄 몰랐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며느리는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는 게 보였어요. 이건 어머님, 이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친구랑 그렇게 다정하게 여행도 가고 손도 잡니?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장난으로. 장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그 장난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럼 내 아들은 뭐가 돼? 실수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니? 어머님, 제발. 이제 와서 제발?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넌 지금도 뻔뻔하게 살아있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를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확 끌어올랐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며느리를 끝장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들의 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는 이제 버틸 힘이 없어.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겠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사랑했던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참고 살던 제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한 듯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사자는 이미 떠나고 없고 남겨진 손주가 있으니깐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며느리를 끝장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친자 확인 검사. 저는 며느리가 거부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른 방법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네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봐. 며느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처음엔 버티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병원 실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친자 확인 검사하자.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네가 떳떳하다면 검사를 못할 이유가 없겠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제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검사 결과 아버지와의 유전적 일치율 0%, 즉 둘째 손주는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걸 끝까지 숨긴 며느리가 너무나도 증오스러웠어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자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도와 부정행위를 근거로 양육권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곧장 소송을 걸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애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저도 실수였어요. 실수?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든 변명하려 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다고요. 힘들었어? 그럼 힘들 때 바람을 피우는 게 정답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내 손주를 맡길 수 없어.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법원에서도 패소했고 저는 첫째 손주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됐어요.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차 안에서 손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알겠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아들이 없는 세상이라도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큰일입니다. 며느리 측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손주를 빼앗기 위해 음해 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발버둥을 치는군요.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며 언론까지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아이까지 빼앗겼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며느리를 동정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듯. 친정이 부자라니까 저 시어머니가 돈 욕심에 애를 빼앗은 거 아닐까? 댓글들을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다 돈의 힘이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의 재력을 이용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증거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남긴 노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엔 엄마, 미안해. 나 버텨보려고 했어. 하지만 너무 힘들어.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서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 몰랐어. 둘째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어.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아들의 노트를 손에 꼭 쥐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망가뜨리고도 수작을 부려. 며느리는 손주를 다시 데려가겠다며 소송을 걸었어요.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며느리는 한없이 나약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빼앗긴 엄마일 뿐이에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론이 너무 그녀 편이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양측 변호인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판사님, 제 아들이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유서라니요? 제 아들은 며느리의 배신을 알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여기 유서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법정 한가운데 아들의 유서가 공개됐어요. 엄마,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 몰랐어. 둘째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한테 이걸 말할 수도 없었어.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법정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판사의 눈빛도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사람들도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바람 피운 거 맞았네? 그럼 저 며느리 완전 사기꾼이네.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이건.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서가 공개된 후 며느리는 곧장 반격을 시작했어요. 저 유서 조작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까? 며느리 측 변호인은 법원에 유서의 필적 감정을 요청했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시어머니가 일부러 꾸민 거 아니야? 남편이 쓴 유서라는 증거 있나? 진짜 유서 맞아? 아니면 조작해서 며느리 죽이려는 거야?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유서는 아들이 직접 남긴 것이었고 그걸 증명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며느리는 법정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판사님, 이 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필적 감정을 진행한 후 다시 심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나서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여기 고인의 노트와 편지들이 있습니다. 유서의 필적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판사는 유서를 한참 살펴본 뒤 결론을 내렸어요. 필적 감정 결과 유서는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사람들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네? 불륜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살았다고? 이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며느리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내 아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법적으로 패소했어요. 첫째 손주의 양육권은 제게 돌아왔고 며느리는 모든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어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 집안의 수치다. 며느리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걸 잃었어요.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는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아들이 느꼈을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이 끝났어요.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아들은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꼭 참았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남아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준비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 손주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다 사라진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주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 해줄게.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들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아들도 이렇게 밝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엄마, 나 취직하면 엄마 맨날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아들. 하지만 아들아, 내가 대신 남긴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킬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렇게 손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이면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텅 비었던 집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아이의 그림에는 저와 손주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찡해졌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저는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살아왔어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제 손으로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라요.